네, 안녕하세요.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과 스프링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선엽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러 와주셔서 되게 놀랍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12년차 개발자고요. 현재 마플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플랫폼 엔지니어 리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블로그 글쓰기 활동이나 뭐 가끔씩 오픈소스 활동도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링크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레일웨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이나 뭐 도메인 지향 설계 이러한 이제 방법론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살펴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되게 노선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이런 이제 선로를 깔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소한 만큼 저 사람 되게 약 팔기 시작하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관련한 글을 2년 전에 쓴 적도 있었는데요. 슬프게도 악플을 받게 됐습니다. 되게 약 판다고 이제 욕을 먹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개발자는 아무래도 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좀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괜찮은지는 이제 뭔가 기술과 사고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발표에서 소개하는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이제 해당 방법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거창하고 되게 뭔가 멋들어지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이제 실행할 방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코드로 나타낼 방법이 없으면 좋지 않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는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와 로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도메인 지향 설계가 이제 도메인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코드를 만들고 그런 거라고 하고,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이 테스트를 먼저 짜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로직을 안전하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이제 방법론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사고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뭐 그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바라볼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제 사용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달성하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의 목적을 완수하려면은 일련의 이제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맞춰야 돼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절차들이 있겠지만 뭐 이제 이런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절차 하나를 해피패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제 현실은 언제나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직 하나하나에도 이제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비즈니스 로직도 항상 예외를 염두에 해둘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설령 개발자의 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갑자기 사용자가 폭등한다던가 하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하는 결과를 사용자에게 주지 못하는 상황을 언해피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예외가 없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규모가 큰 서비스일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해피패스를 이제 얻기 위해서 예외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직을 작성할 때 복구 전략을 세우거나 뭐 상황에 따라 뭐 다른 해피패스 분기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죠. 슬프게도 이제 이런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개발자 스스로가 그냥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외를 잘 처리하는 것이 이제 잘 만든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예외 상황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거나 알려진 거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외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생산성도 떨어질 뿐더러,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생긴 문제 때문에 더 큰 작업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안정성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외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를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단순하게 추상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성공과 실패 둘로만 나누는 건데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에러나 예외를 처리를 할 때는 보통 흐름 제어로 처리를 하게 되죠. 이런 사고 방식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이제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게 바로 레일웨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역사가 깊진 않아요. 2014년에 이제 처음 소개됐고, 함수형적인 예외 처리를 선로라는 이제 레일웨이라는 거에 빗대서 설명한 발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사고 방식이 되게 인상 깊어서 뭐 몇몇 개발자들은 이런 방법론을 이제 실제 제품에 도입을 하곤 했어요. 이제 저 또한 이제 이런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법론은 각각 이제 사고와 기술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이제 ROP, 앞으로 이제 좀 줄여서 ROP라고 부를게요. ROP에서는 로직을 이제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로 바라보는 것이 사고의 영역이라 볼 수 있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을 활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형적인 예외 처리는 과연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트라이, 그리고 트라이 캐치, 스로우를 사용해서 예외를 처리해 왔습니다. 스프링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죠. 이 방법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실행 중인 이제 함수를 종료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트라이 캐치 구문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고투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함수형적인 예외 처리는 예외를 이제 값으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스로우와 다르게 중단하지 않고 이제 다음 단계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타입으로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즉 함수형적인 예외 처리라는 것은 타입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좀 그래도 ROP니까 선로로 비유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일반적인 함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은 이를 조합해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함수의 아웃풋이 이제 다른 함수의 인풋이 된 형태로 뭐 최종 결과까지 만들어 나가게 되죠. 이제 그런데 예외를 값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이제 성공적일 때와 실패했을 때 값이 이제 타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다면 조금 머리가 아파올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중간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할 방법 말고 뭐 다른 곳 이제 고 언어나 뭐 지그 같은 언어에서는 뭐 값을 이제 여러 개를 리턴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혹은 이제 뭐 옛날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0, -1, 널 이런 값으로 에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좀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게 예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건데 그 리턴 값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면은 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것은 이제 바로 모나드인데요. 모나드를 이용해서 성공과 실패를 타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나드는 이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연산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선로라는 걸로 표현하기에 딱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나드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건데
모나드를 검색하면은 되게 어려운 수학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모나드가 이제 되려면은 어떠한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개념을 몰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발표에서는 여기 적어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모나드는 이제 값을 감수한 컨테이너의 일종이다. 그리고 모나드는 합성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플랫맵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보셨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잘 안다면은 이미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트림 API를 사용할 때 뭐 플랫맵 혹은 이제 코틀린을 사용한다면은 뭐 리스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발표에서는 코틀린으로 ROP를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왜 코틀린이냐 하면은 타입 시스템이 강력하고 이제 함수형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틀린에는 체크드 입세션이 사라졌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ROP를 위한 이제 모나드는 충분히 이제 좀 상위 호환적으로 체크드 입세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틀린에는 리절트라는 객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객체를 이용하면 성공과 실패를 이제 나눠서 반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로우 예외를 잡아주는 런 캐칭 함수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지만 이제 사실 이제 기본 제공 리절트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외에 대한 타입 정보를 이제 제네릭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제 플랫맵을 이용한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도 이제 좀 편의를 위한 확장 함수나 뭐 패턴 매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방법이 있긴 한데 바로 직접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제 이펙트라는 모나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이게 웬 뚱땅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링크를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타고 들어가시면은 생각보다 구현이 되게 심플한데 간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들면은 이제 여러 편의 기능을 손쉽게 추가하기도 좋고 또 기본 제공되는 리절트 다 다르게 이제 뭐 수신 객체를 이용한 모나드 컴프레hension을 이용한 이제 좀 편의 이런 것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펙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기본 제공 리절트랑 좀 겹치지 않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만든 게 싫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틀린 리절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존재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사용 버전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2.x는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전부 밸류 클래스랑 인라인 펑션을 사용해서 좀 패턴 매칭이나 뭔가 좀 런타임 타입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1점대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문제는 없지만 이제 메인테이너가 1점대는 이제 유지보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슈를 보면 요거 가지고 좀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브를 쓰지 않고 직접 쓰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든 이펙트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네릭은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타입 두 개를 받고 이제 실드 클래스로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 객체를 합 타입으로 보장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이제 코틀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좀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어려운 기술이 쓰인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트라이 캐치를 먼저 보면은 이 트라이 캐치 방식으로 처리하면 화면 코드처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캐치문은 이제 작성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각 함수를 들어가서 코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외에 대한 이제 처리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잘 제공해주기 위해서 자바독 문서나 뭐 주석 같은 걸 잘 달아둘 수도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게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런 주석을 잘 쓰고 문서하는 거를 놓치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좀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반면 모나드 방식을 사용을 하면 화면과 같이 예외를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 이제 IDE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잘못되면은 이제 컴파일이 깨지기도 하니까 좀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만 보고도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러니까 리턴 타입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단의 플랫맵 부분을 보면은 같은 이펙트를 반환을 하고 있지만 중첩되지 않고 이제 밸류만 이제 합성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했을 때 값을 계속해서 연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전 선로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면은 이제 각 플랫맵의 로직은 그냥 생략되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각화를 해봤어요. 이제 한번 선로 이미지로 살펴보면은 ROP에서는 각 선로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함수들을 다시 이제 상위 함수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랫맵 합성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의 선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은 함수를 조합해서 큰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가 결국 소프트웨어가 되는 함수형적인 사고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전체를 선로로 표현해서 성공과 실패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 방식과 기술이 이제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ROP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약에 의한 설계에서 그 힌트를 얻었는데요. 계약에 의한 설계는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객체지향 필독서로 유명한 오브젝트라는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계약에 의한 설계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어떠한 구성 요소가 이제 계약이라는 제약 조건을 달성한지를 표현하고 이걸로 이제 설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을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ROP와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지와 같은데요. 이제 어떠한 컴포넌트에는 전제 조건이 있고 결과에 따른 사후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족하면 이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이고 아니라면은 예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모든 구성 요소가 계약을 준수하게끔 만든다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입력값에 대한 계약을 검증하는 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뭐 여기 적어둔 것처럼 LBYL 뭐 뛰기 전에 뭐 봐라, 돌다리도 건너기 전에 봐라 이런 느낌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가드 클로즈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 로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다 검사를 해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후 조건은 이제 로직의 응답에 대한 계약을 지키는지를 검증하는 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직을 실행하긴 했지만 이제 비즈니스 규칙에 의해서 뭐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이제 EAFP라고 부르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고 방식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화면과 같이 뭐 성공과 실패로 분류가 되기 전에 이제 전제 조건과 사후 조건을 체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로는 계약을 이행하는 함수고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 계약서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계약서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모나드라는 타입을 통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공했을 때는 이제 뭐 어떤 값이 나온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어떤 예외인지 뭐 미리 설계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게 타입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입들을 제네릭으로 넣어서 이 값들만 나오게끔 그러니까 혹은 이 값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러한 이제 사고 방식을 타입 주도 개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타입 시스템을 되게 잘 사용을 하면은 강한 제약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전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타입을 보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성공과 실패에도 굉장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소개한 것만으로는 전부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예외 처리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예외라는 거는 뭐 비즈니스 규칙과 되게 밀접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예외 복구, 뭐 그대로 종료하는 것, 통합, 그리고 무시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예외 복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하겠지만 예외 중에는 이제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자바에서는 뭐 체크드 익셉션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리커버 혹은 이제 레스큐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복구를 하면은 성공만이 남게 돼요. 여기 화면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빨간색의 선로가 없어지게 되죠.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제 화면의 코드를 보면은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을 하려 했고 실패하면 기본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무조건 성공 선로만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다음으로 유저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다시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이런 형태로 로직을 작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황과 뭐 값에 따라서 뭐 이쪽 선로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패닉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예외 중에는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뭐 개발자의 실수나 뭐 이제 외적인 시스템 문제, 시스템 장애,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복구를 하려는 것보다 그냥 로그를 남기고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코드를 보면 이제 패턴 매칭을 통해서 뭐 성공인 경우에 그냥 넘어가고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뭐 validation exception, 뭐 failed to create user exception, 뭐 email sending exception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로 종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뭐 비즈니스적인 예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외의 예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정말 예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억지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로그를 남기고 그대로 이제 스로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종료를 때려버리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폴드가 있어요. 두 선로를 하나로 합치는 예외 처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응답값을 내려줘야 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면과 같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뭐 리스폰스 엔티티로 그냥 내려주고 싶다,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폴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나의 타입으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리턴 타입을 보면 이펙트가 벗겨지고 이제 응답값이 하나로 통일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복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이그노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널러블이 지원되는 언어를 보면은 느낌표로 이제 널을 무시하는 뭐 그런 걸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널이 있다는 걸 무시하는 경우는 얘는 절대 널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뭐 확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사용을 하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나드를 벗겨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성공 선로만이 남게 됩니다. 예적 코드가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언랩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벗겨버리는, 그러니까 성공만 남겨버리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 실패인데 언랩을 사용하면 그대로 이제 예외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예외 처리 패턴을 적용해서 이제 로직을 안전하게 그 단방향으로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보면 이제 인풋이 들어왔지만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걸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패가 너무 심각해서 그냥 그대로 패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제 마체용적으로는 뭐 에러, 그러니까 예외든 성공이든 그냥 하나를 합쳐서 사용자에게 내려준다. 이런 형태의 로직을 뭐 단방향, 이제 되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선로를 이제 배치한다는 것. 그래서 즉 함수를 만들 때는 계약에 의한 설계를 떠올리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타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일종의 이제 계약서 같은 느낌으로 먼저 설계를 하면은 더더욱 좋아요. 그리고 만들어둔 선로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축을 할 때는 예외에 대한 처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ROP적인 사고 방식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직을 작성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자에게 전달이 될까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스프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OP는 이제 사실 뭐 스프링이 아닌 다른 서버 프레임워크 혹은 플랫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우리 안드로이드 뭐 iOS 개발 뭐 프론트엔드 둘 다 뭐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스프링을 쓰면 더 좋은 게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스프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인프라 영역, 뭐 도메인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뭐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요청한 곳에 이제 응답을 내려줄 뭐 컨트롤러로 레이어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객체지향적으로 이제 서버를 구성을 하고 싶어 하지만 웹 서버라는 특성상 뭐 가능하다면 이제 도메인 레이어까지는 객체지향적으로 잘 만들다가 서비스와 뭐 컨트롤러 부분은 절차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메인 객체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있게 계약을 준수하고 참조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코드를 구현하면 더 좋아요.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생성을 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잘 지켜졌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예외를 던지게 이펙트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객체에 대한 전체 계약이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이행되게끔 뭐 다른 메서드, 뭐 업데이트 유저 같은 업데이트 네임 같은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주고 넘겨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약 조건, 도메인에 대한 계약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종의 이 도메인 객체에 대한 성공과 실패, 이제 계약 조건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규칙을 따라서 절차적으로 보통 로직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제 코드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복잡하다면은 뭐 되게 많은 플랫맵이 존재할 수 있고 뭐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쪼개야겠다 그럼 여러 함수로 쪼개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뭐 예외 처리 뭐 전략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선론을 구축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컨트롤러 레이어에서는 최종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값을 만들어서 이제 응답을 내려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뭐 예외든 성공이든 하나의 응답값으로 이제 뭐 프론트엔드나 클라이언트 어쨌든 뭐 요청한 사람에게 일관되게 전달을 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생긴 경우, 패닉인 경우 하나,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컨트롤러 영역까지 온 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이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 규모가 커진다면은 뭔가 특정한 기준으로 보통 모듈을 나눠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모듈들을 설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클린 아키텍처처럼 만든다고 하면은 뭐 다른 모듈이 이제 다른 모듈의 동작을 뭐 포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는 인터페이스만 알면은 뭐 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듈이 많아진다면 점점 이제 내 뇌의 작업 공간이 부족해지게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얘는 어떤 동작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많아지게 되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실수를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기 쉬운 이제 그런 코드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외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모듈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도 믿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모듈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뭔가 합타입으로 만들어서 이펙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우리 이 함수는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결과만 나와요 라는 걸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값이 나올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 사용하는 쪽에서는 뭐 그냥 자유롭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한 예제로 그냥 이메일 전송이 실패했다면은 그냥 리커버를 해서 유저 정보 내려주는데, 그 외에 나머지 예외라면은 그냥 실패로 처리해서 나오게끔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 아마 되게 복잡한 로직이 뭐 예를 들어 결제라던가 주문, 그러니까 인증도 여기 보면 이제 가입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좀 더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외부 API를 사용할 때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펙을 보고 우리가 예외를 정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펙티브라는 모나드랑 굉장히 궁합이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외부에 있는 API 혹은 우리가 뭐 MSA를 한다고 해서 내부에 있는 다른 서버를 콜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스펙이 어느 정도는 문서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펙을 보고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어떤 예외가 가능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둔 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잘못 요청을 했다, 아니면은 타임아웃이 발생했다, 뭐 레이트 리밋에 걸렸다, 뭐 아니면은 서버가 그냥 죽어버렸다, 아니면은 이제 최대 요청량을 넘어버렸다, 뭐 이런 예외가 다들 있는데요. 뭐 각각에 대한 예외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뭐 잘못 보냈으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종료해버리면 되고, 뭐 타임아웃이 걸렸으면은 리트라이를 한 3번 정도 해본다, 이런 복구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레이트 리밋이 걸렸으면은 좀 나중에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뭐 서버가 죽었대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종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나열을 해놓고 우리가 처리를 하면은 전략을 세우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 중요하죠. 이제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이제 모나드를 사용할 때는 트랜잭셔널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나드를 반환하는 게 진짜 예외가 아니라 일종의 값이기 때문에 롤백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은 이제 스로우가 발생을 해야지만 롤백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롤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패한 경우에 다시 에러를 잡아가지고 스로우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여기 적어둔 것처럼 이제 확장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팀 내에서 의사 결정에 따라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확장함수를 해가지고 그냥 숨겨버리는 게 좋을지, 이런 거는 이제 잘 판단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확장함수 말고 뭐 드러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화면의 코드랑 같은데요. 그냥 이제 실패를 했을 때 뭐 에러가 있고, 에러의 타입에 따라서 그냥 이제 값으로 롤백을 안 하게끔 그냥 던질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스로우를 던져가지고 롤백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 실패한 거는 그냥 굳이 롤백 안 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처리가 있는데요. 이제 트랜잭션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모나드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이제 예외를 처리하고 싶어서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전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스템 에러 상황 같은 경우는 아까 예외 처리 전략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냥 스로우로 던져버리는 게 좋아요. 혹은 이제 그 개발자의 실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마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수형적인 예제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모나드 컴프리헨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형이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뭐 최적화를 하다 보면은 저기 코드처럼 뭔가 중첩이 계속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미리 이제 우리가 얻어왔던 값을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하거나 뭐 이제 합쳐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뭐 로직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함수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가독성에도 좋지 않고 처리하기도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모나드 컴프리헨션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좀 보편적인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제 코틀린이 이 모나드 컴프리헨션이라는 걸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코틀린의 문법 중 하나인 뭐 수신 객체라는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확장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바인딩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 내에서는 이제 이펙트 모나드에서 바인드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드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모나드를 벗겨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명령형처럼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면은 그 즉시 그냥 이펙트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바에서는 그럼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바를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바브르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브르라고 읽을게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이제 앞서 제가 구현했던 이펙트와 비슷한 모나드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를 잠깐만 짧게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뭐 자바에서 뭐 불변성 그리고 함수형적인 뭐 예외 처리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나 뭐 아이더 그리고 옵션과 같은 모나드 컨테이너를 제공을 해요. 뭐 트라이는 아까 봤던 이펙트랑 비슷한 거고 아이더는 이제 실패와 성공을 그냥 이제 값으로만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예외가 아닌 값으로만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은 널을 처리하는 뭐 모나드 컨테이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이브러리가 2021년부터 업데이트가 중단되긴 했지만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커미터가 활동을 재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보면은 이제 트라이라는 모나드가 있고 요건 이제 앞서 만든 이펙트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트라이 모나드를 이용하면은 함수의 결과를 이제 감싸고 그 안에서 이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값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자바에서도 이제 패턴 매칭이 생겼고 그러면 이제 이 패턴 매칭을 이 라이브러리랑 호환이 가능할까? 요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확인하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바에서도 이러한 이제 ROP적인 코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ROP는 은총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뭐 해외에서는 이 ROP라는 개념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ROP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한 이제 그분이 이제 블로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ROP를 아무데나 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외 처리를 할 때 다 이제 뭐 리절트, 뭐 이펙트 이런 모나드를 통해서 처리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좀 몇 개 얘기를 뭐 해보겠다 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스택 트레이스나 이제 예외가 발생한 뭐 그런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모나드로 감쌌을 때 그냥 다음으로 값이 다 넘어가 버리니까 알 수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찍어 버리고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패닉 상황에서도 그냥 다 리절트로 처리하는 경우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개발자의 실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리절트로 넘겨버리면은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팀 내 합의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쨌든 이 모나드라는 개념 자체가 뭐 굉장히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에러를 처리를 하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뭐 언어마다 각자 이제 철학이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직 뭐 이제 우리 자바나 코틀린은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회적이지 않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성능이 매우 중요한 경우, 뭐 이거는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한번 값을 감싸게 되니까 조금은 더 느릴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요 정도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정말 매우 중요해서 난 이 몇 개의 틱도 그냥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예외 처리에 대한 이제 그런 방향성들이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탄생한 많은 언어가 이제 트라이 캐치 대신에 다른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뭐 고의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 리턴을 이용하고, 뭐 러스트도 이제 코틀린의 리절트처럼 유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그란 언어도 에러를 값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점점 이런 예외 처리를 명시적으로 좀 선언을 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체크드 익세션에서 이거 구리다 느꼈던 점을 좀 보완을 해서 이런저런 문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레일웨이 지향 프로그래밍적인 방식을 좀 이해해두면은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타임이 됐는데.